네, 부스러기가 제일 맛있다. 저희 또 돌아왔습니다. 요번에 호스트를 제가 맡기로 했고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저번에 저희가 영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책은 먼저 말하자면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저희가 읽고 왔고 좀 많이 언급이 되었던 책이죠. 까미 이야기를 하도 많이 했고 찬영이도 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이방인을 읽고 있다고. 아무튼 제가 까미를 좋아해가지고 이방인 오랜만에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냥 여담으로 말하자면 이 이방인을 제가 처음에 언제 읽었지? 작년 여름인가? 아무튼 그때 읽었는데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방인 생각이 왜 들었냐면 부젤마 때문에 든 게 아니라 그냥 평소 생활하다가 왜 들었냐면 우리 동네에 언젠가부터 갑자기 아랍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퇴근하면서 아랍 사람들이 골목에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요새 제 눈에 많이 보였거든요. 동네 아랍 사람, 그러니까 아랍에서 오신 분들, 이 아랍 쪽 그런 외국인 분들이 저희 동네에 많이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랍 계열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불현듯이 이방인이 생각이 나서 이방인 읽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제가 부잘마 주제를 선정을 해야 돼가지고 한번 들고 왔고 네, 다들 잘 읽고 오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한번 이게 책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뭔가 저는 처음에 뭐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겠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었었거든요. 처음 딱 읽었을 때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읽으면서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들어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승균이 형부터 책을 저요? 먼저 잡으셨으니까. 까미의 책은 항상 뭐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네네. 좀 어려웠는데 도움이 됐던 게 미국판 서문이에요. 이게 이 이방인이 나오고 설왕설래가 많았던 거야. 뭐 이런 소설이 다 있냐 하면서 까미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 많았대요. 많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뭐고 여기 저기 나오는 메르소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아서 그 이방인이 처음 나오고 한 15년인가 지나서 미국판 서문에 야 메르소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그린 거야 라고 설명을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좀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약간 이해가 됐다 싶은데 제가 이 미국판 서문을 읽으면서 이제 까미가 의도한 메르소는 정말 이제 진실이 중요한 사람 그리고 네네. 내 스스로가 느끼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조금 뭐 어떻게 보더라도 내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한 사람이다 느꼈고 저도 이거 다 읽고 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제가 느꼈던 한 줄 평은 메르소처럼 강한 자아를 갖고 살고 싶다. 옳고 그름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확인받으려 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삶, 치열하게 나 자신과 마주하는 비겁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인상이었습니다. 이거를 정리하면서 내가 느낀 점이었고 네. 되게 좋았어요. 일단 이 말하기 전에 저희는 스포를 하고 하죠. 여기서부터는 네. 이제 스포가 되는 걸로 그쵸. 그냥 다 읽었다는 가정하에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국판 서문을 읽으시면서 좀 많이 이해가 좀 더 잘 되나요? 내가 뭔가 느낀 거에 좀 보완이 잘 되는 느낌이었고 그 팁으로서 좀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좀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쵸. 미국판 서문을 보고 읽어도 도움이 많이 될 저는 거다. 그거를 또 추천해요. 그 미국판 서문도 있고 그 너진똑 전에도 말했었는데 너 진짜 똑똑하다라는 독서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에 대해서 막 그런 설명하게 그러니까 좀 잘 풀어가지고 현대적으로 스포 없이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많이 봤고 네, 그러면서 그 까미가 말하려던 게 그 원래는 좀 이 까미가 생각하는 거에 세계관을 이렇게 작품들로 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게 부정으로서 소설로는 이방인의 메르소를 통해서 말을 하고 싶었고 에세이 같은 쪽으로 이제 시지프 신화를 부정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으로 페스트라는 소설과 반항하는 인간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챕터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작업을 하다가 까미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챕터는 세상에 나오지 않고 딱 반항하는 인간까지로만 까미가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을 했다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방인이 이 소설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보면은 약간 오해하기도 쉽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아무튼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재미가 있었고 저는 좀 물음표가 많이 계속 읽는 내내 물음표가 이게 뭐지? 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뭐 이런 뭐 느낌. 그 어렵다라는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 네, 좀 물음표가 계속 좀 있었고 네. 요번에 처음 읽으신 네, 거예요? 처음 읽었어요. 처음 읽어갖고 뭔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어떤 생각들이 들었어요? 잘 정리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약간 그런 거? 이 메르소가 어쨌든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이제 되게 부당하다라고 어쨌든 그려낸 거니까 요거를 좀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좀 중요한 부분이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메르소에 완전 이입을 해서 보면 막 햇살이 그래서 그랬다더니 막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근데 무슨 감각인지 약간 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냥 그 햇살 때문에 그 우발적으로 막 했다는 그 감각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사람 죽이면 벌은 받아야지. 요거랑 요게 이제 좀 참 잘 정리는 안 되는 부분, 충돌하는 부분인 것 같다. 네, 아무튼 감옥을 가서도 되게 일관되잖아요. 별빛이랑 달빛을 계속 그쵸, 보면서 그쵸. 뭔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느끼려고 하는 포인트가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군데군데서 들었는데 막 엄청 잘 정리는 아직 안 되는 것 같긴 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질문들과 물음표들과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다. 아무튼 마냥 가벼운 느낌은 아니었다. 맞아. 네. 읽으면서. 근데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네. 차영 씨는 어땠어요? 저는 원래 이거를 읽었었기 때문에 그 처음 읽었던 왜냐면 지금 읽으면은 이미 들었던 배경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보단 그때 처음 읽었을 때 감정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도 물음표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소설 자체가 되게 클리셰적인 예상을 다 벗어난 그 왜냐면 처음에 시작도 그렇고 뭔가 엄마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도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약간 찾는 내가 약간 무색할 정도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모를 정도.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런 살인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전개가 아예 바뀌잖아요. 난 그 전개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기억에 남는 건 좀 나중에 하겠지만 그 신부와의 대화도 되게 특이해요. 그 말이 되게 참 내가 너무 예상하는 그 대화가 아니야. 너무 특이한 대화고 그리고 마지막도 좀 이게 결말이 왔나 싶을 정도로 그런 좀 충격적인 당황스러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요번에 다시 읽으면서 작년에 처음 읽었을 때 기억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진짜 뭐야 이 새끼 이 생각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건 맞아. 처음 그러니까 메르소 주변인들의 시선으로 봤어요. 그래서 도저히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 진짜 완전 싸패 새끼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미친 거 그런 아니야? 비판을 많이 들었대요.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봤어요. 그렇게 처음 읽었었는데 이제 그 뒤에 제가 뭐 시지프 신화도 읽고 패스트도 읽고 맞아. 막 뭐 요번 준비하면서 더 많이 뭐 다른 것도 찾아보고 논문도 몇 개 보고 뭐 막 뭐 여러 개 좀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다시 보니까 요번에는 메르소 시선으로 봤어요.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공감이 되는 거야. 메르소가 느끼는 그 이방인의 감정, 메르소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받지 못하는 그 감정들이 물론 그거가 뭐 막 제가 막 메르소 찬양 그게 아니라 이전에는 이해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 까미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대략적으로 물론 완전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들춰보니까 그 까미가 그려내고자 하는 그런 이 캐릭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 눈에 예전보다 보여서
상당히 흥미로웠다.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 혹은 내용 같은 게 있으면은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은 전 첫 시작. 음. 첫 시작이 좀 쩔었어. 펀치라인이었어. 오늘 엄마가 죽었다. 이게 유명한 네, 그죠, 뒤까지 그죠. 해줘야죠. 그러죠. 뒤까지가 해줘야. 아니 어쩌면 어제. 아. 예. 요 문장이 되게 어쩌면 어제. 요것 봐라 하면서 시작했죠. 이게 완전 명문장이죠. 그쵸, 첫 문장 완전 명문장. 제가 그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이방인 아냐고 내가 물어봤을 때 이 문장을 이해했어. 맞아. 그 얘기했었어. 그거 이거 아니야? 간지 작살. 역시 이런 느낌이었죠. 저는 이를테면 사람들은 나를 빼놓은 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았다. 라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얘기잖아요. 이때부터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 나를 빼놓고 이 사건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대변하는 건 뭘까? 그러니까 나를 빼놓은 채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다루려면 뭘 다뤄야 될까? 이제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약간 그 감각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감각에 대해서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월간 결산 때도 얘기했지만 사람한테 있어서 그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 그 사람한테 가장 고유한 영역은 감정의 영역이고, 네. 감각의 영역이라고 하면 사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사건을 대해도 각자가 느끼는 감정과 감각들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같은 단어로 표현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디테일들은 각자 또 다 다를 거고, 그 각각 다른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주목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사회인가, 이제 그런 지점들이 요 책에서 좀 말하고자 하는 걸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인구 씨도 뭐랄까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경험이 좀 있지 않나요? 이방인이요? 뭐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렇죠. 이제 찬영 씨도 지난번 월간 결산 등등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비주류에 대한 이야기. 비주류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그게 그렇죠. 약간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우리들이 기독교라는 이 필드 안에서 느끼는 감각인 것 같아. 이방인의 우리가 감정. 되게 이방인이다. 우리가 좀 비주류다. 이런 감각들 아무래도 좀 느끼죠. 그러니까 여기 메르스한테는 그 감각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있는 필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전혀 진짜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어받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신부와의 대화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신부는 되게 감정적이었고 메르소는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대화의 분위기가 약간 상황이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신부가 침착해야 되고, 그렇지. 사형 선고를 받은 범인은 간절해야 되게 간절해야 되고 감정적이어야 되고, 내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나라는 그런 패턴의 형식, 행동의 형식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너무 고단수인 거야. 이렇게 그 이야기로만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니 난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장담하지만 당신도 다른 삶을 원했던 적이 있어요라고 신부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 약간 그러면서 이제 메르소가 생각하기엔 그런 적 있지. 나는 뭔가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꿈을 꿨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그냥 수영도 하고 뭐도 하고 그치. 이런 꿈을 나도 상상해 본 적이 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제 자체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신부가 나중에 빡쳐가지고 막 결국에는 그냥 자기 혼자 단정 지어버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 약간 이걸 보면서 진짜 많이 현실이 많이 생각나는. 주류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사실
너무 과한 이야기라서 하지 않겠지만 이제 해주세요. 왜 뭔데?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면 아니 이런 거 하라고 뭐 있는 건데. 아니,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 그 주류는 비주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관철한 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단정짓고 결국은 그런 결론을 내려버리거든요. 그렇지. 그 설득이 아니지.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설득의 과정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끼리의 이야기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의 어떤 좋은 대화와 좋은 이야기들과 좋은 공존은 뭘까? 이게 뭐 제가 또 첨언을 하자면 저는 이제 이방인을 읽고 시지프 신화를 책 모임에서 이제 그분이 철학을 교수 장성민이 전공을 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거의 강독처럼. 근데 이게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방 까미와 여러 실존주의 그 문학자들이 나오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구호 비슷한 것과 함께 이런 실존주의들이 막 등장. 물론 까미가 실존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그러면서 느끼는 건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표현했던 것 자체가 당시에 알제리인 출신 프랑스인들이 실제로 프랑스에서 되게 그 무시받고. 이방인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자기네들은 프랑스어처럼 한다고 하지만 티가 나는 프랑스 엘리트 사람들이 프랑스의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그냥 그 부산 사람이 서울 올라와서 막 얘기를 아무리 서울 사람 해도 특유의 억양이 있는다고 그런 것 뭘 좋은 비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서 이방인이 느끼는데 그런 게 있어요. 주류의 사람들이 나름 비주류라고 하면서 막 하는데 하나도 그런 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척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약간 기만. 그냥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니네 하던 대로 해라라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화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이해하는 척하는 거야? 약간 뭐 아는 척한다? 누가요? 주류가 비주류에 대해서. 주류가 비주류에 비주류 대해서 이해해주는 아는 척 척하고 안 하고. 뭐 이것도 너무 가는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 언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언어라는 거 아는 척하면서 그 언어를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어 비주류의 뜻은 그 언어의 의미가 아닌데 아는 척하면서 그 언어를 들고 와서 너무 추상적인가 내 이야기가? 그 구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외된 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범위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가 너무 달라요. 이해가 돼요? 그런 대화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지금 이 신부와의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메르소가 이방인처럼 느끼는 그 순간 자기는 감각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걸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그 사회 속에서 느끼는 그 느낌이 지금 현실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다. 나도 느끼고 있고 그 비주류인 사람들은 정말 많이 느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 장면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방인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세 분은 신학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까미가 말하는 그 부조리와 그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는 건 없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나만의 정답을 찾아서 가는 게 이제 뭔가 까미의 철학을 완전 러프하게 그냥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신학과 그런 특히 기독교 개신교 신학에서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아예 완전 배척되는 내용인가? 배척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결이죠. 저는 다른 결이라고 생각하고 그 장성민이 또 뭔 얘기를 했냐면 네. 기독교가 아니었을 때의 이 삶이면 자기는 베스트라고 생각한대요. 맞아. 약간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자기 할 거 잘하는 스타일. 이 까미의 철학이 잘 들어갔던 영화 중에 최근에 퍼펙트 데이즈라고 그 일본 청소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일본 청소부가 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해요. 아무에게도 피해 안 줘. 근데 그 사람만의 그냥 공원에서 뭐 산책하고 이런 소소한 일들이 있어. 그러면 세상이 굴러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더 하고 있어요. 왜냐면 청소라는 일이 어쨌든 회사 안에서 그 일이니까. 근데 세상에서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는 행복해.
그러니까 베스트지. 기독교 안에서는 어쨌든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도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이제 메시지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은 다르지만 기독교가 아니라면 뭐 이게 베스트일 수는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참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아니 약간 맥락을 잘 못 따라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왜요? 괜히 들었어요. 약간 질문이 원래 뭐였죠? 질문이 그러니까 이 신학에서는 어떻게 까미가 말하는 것과 그 기독교 신학과 이게 아예 다른 배척되는 지점인지 점이냐? 아니면은 뭐 이게 연결되는 좀 안에 관통하는 부분도 있는 건지 저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뭐 저는 일단 신학이라는 그 학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넓죠. 때문에 넓죠. 우리 안에서 저는 찬영 신학, 승균 신학, 인구 신학 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각각의 해요. 신앙들이. 네, 저는 뭐 그렇게 막 엄청 같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저는 신학은 뭔가 신앙은 원래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신학 자체가 넓기 때문에 까미에 되게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신학도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는 신학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래서 뭔가 꼭 신학은 둘이 나눠져서 이렇게 문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까미랑 비슷하냐 아니냐로 접근하기 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132쪽에 이 오망방자한 확실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판결문이 뭐 17시가 아니라 20시에 낭독되었다는 사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이 결정의 진지성을 많이 깎아내리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그 문장에도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오망방자한 확실성이라고 하는 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학이랑 되게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이라는 학문은 어쨌든 진리를 손에 넣는 게 아니죠. 상대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그 차원보다 언제나 진리는 더 넓다. 그래서 나는 진리를 손에 넣으려고 이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진리를 향해 열려고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신학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오망방자한 확실성을 계속 경계하는 것이 신학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부분에서는 좀 메르소의 그 느낌과 비슷한 그쵸, 느낌도 좀 있네요.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학을. 근데 이제 또 좀 제가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거는 다 얘기해 버리네. 얘기해요. 그 마지막에 이제 이 메르소가 그 삶에 대해서 삶은 원래 좀 원래 이렇게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이제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이 무관심한 거야. 세상이라는 거 원래 이 개인의 삶에 이렇게 희망적인 게 아니고 원래 이런 거야. 에서 이 사람은 오히려 정다운을 느낀 거죠. 정다움을 느끼고 나와 닮아 있다라고 느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태도는 아닌 것 같아. 그치. 기독교는 어쨌든 신이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뭐 신의 개입도 그렇고 어쨌든 환대에 대한 부분이 열려져 있는. 저는 어쨌든 희망.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세상이 그래 이런 거잖아요. 원래 세상이 그렇고 원래 인생이란 건 그런 거야라는 태도라면 기독교는 어쨌든 원래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마침내는. 약간 그런 게 기독교의 태도라고. 그게 좀 기독교와는 다른 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앞에서 말한 그 오망방자한 확실성에 대해서 상대화하는 거는 신학과 비슷하고. 닮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삶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세상 원래 그래와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 그렇지 않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 부분은 좀 그 기독교와 좀 다른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부분적인 모습은 닮아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결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에선 좀 다를 수 있다. 그치. 지향점은 다르다고. 어쨌든 메르소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네, 뭐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좋네요.
승균이 형은 뭐 저 뭐요? 제가 그거였다. 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내용이 있다면 제 답할 차례. 네네네. 그러다가 질문이 길어져가지고 네, 저는 다시 읽으면서 저도 승균이 형처럼 그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단어라고 관통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그쵸. 했어요. 이 캐릭터 설정 자체가 진짜 촘촘하게 잘 되어 있구나. 이 엄마의 죽음에 대한 무관심부터 맨 마지막 장면까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문장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지만 다시 읽으려고 새롭게 읽혔구나. 책장을 폈을 때 첫 문장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까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엄청 촘촘하게 캐릭터 설계를 해놨구나. 그 다음에 그 시선으로 쭉 바라보는데 메르소의 모든 행동이나 언행이나 그런 것들 의사결정 하나하나 다 너무 쫀쫀한 거야. 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막 예를 들면은 그 레몽이라는 친구가 뭐 자기를 위해서 뭐 증인 뭐 그런 편지를 써줘 했을 때 뭐 그래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집에 들어와서 술 먹을래 뭐 저녁 안 먹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무심한 태도 혹은 뭐 사람을 죽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아예 이 무관심한 이 메르소의 태도를 완전 압축해가지고 그러네요. 맨 첫 문장에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그러니까 이거 엄마가 언제 죽었는지도 그치, 모르는 뭐라 해야 될까 그 생각 이 생각을 또 말로 할 수 있는 이 메르소의 엄청나게 되게 시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너무 진짜 이거 까미적 태도라고 하죠. 완전 잘 짜졌다. 이 소설이 캐릭터 설정이 너무 완벽하고 그러네. 그래서 다시 읽으면서 메르소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집중해서 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소름 돋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메르소가 행동하는 것처럼 계속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메르소는 이렇게 행동하겠지라고 해서 왜냐면 내용은 기억이 안 나니까 1년 전 읽었던 거니까 근데 읽으면서 보는데 진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요번에 너무 재밌게 그냥 소설의 구성 자체를 확인하면서 봤을 때 너무 재밌게 읽었고 두 번째는 이건 처음 읽었을 때 제가 좀 놀랐던 문장인데 그거였어요. 그 1장이 메르소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내용이고 2장부터는 그 재판에 들어간 이후부터 나오잖아요. 1장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이제 살인 사건인데 총으로 쏘잖아요. 그 내용이 비유가 너무 놀라워서 제가 좀 써왔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리자면 나는 내가 대낮의 균형과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었던 어느 바닷가의 그 특별한 침묵을 깨트려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 움직이지 않는 몸에 다시 내 발을 쏘았다. 총알들은 깊이 들어가 박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4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4번의 짧은 노크 소리에 너무 꽂힌 거예요. 그 총소리를 노크 소리로 표현했다는 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짜 그 불행이 시작이 되잖아요. 메르소한테.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그냥 좋더라고요. 그 문학성이라고 해야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작품으로 됐을 때 되게 흥미롭게 읽었던 대목이었습니다. 난놈은 난놈이시네요. 까미 진짜. 너무 그런 표현을 완전 쫀쫀하게 잘 쓰여져 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더 풍성하게 좀 즐길 수 있었던 것 같고 왠지 까미의 페르소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이 메르소라는 캐릭터가 프롤로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까미의 까미가 뭔가 지향하는 철학에 이런 캐릭터로서 뭔가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근데 이건 이제 어쨌든 엔딩은 좀 부정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긍정의 태도를 패스트에서 또 보여주거든요. 비슷하게. 그래서 패스트랑 그 반항하는 인간 저는 아직 안 읽었는데 그것도 좀 소설은 아니고 그런 에세이 같은 비문학인데 그런 걸로 좀 긍정을 표현하려고 했었고 부정이 있고 긍정이 있고 마지막에 해결책에 대한 아까 그 사랑에 대한 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패스트도 좀 어렵다고 그러던데. 저는 근데 패스트는 이방인보다 쉽게 너무 잘 읽혔어. 그래. 왜냐면 아직 안 읽어보셨나요? 네. 그 시제프 신화까지밖에 안 읽어봤어요. 시지프 신화가 제일 어렵고요. 저는 저도 시제프 신화 못 읽었어요. 전뭔 소리 하는지 몰랐고요. 시지프 신화는
봤던 내용 한 10번을 다시 봐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거의 강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무슨 핀셋으로 읽어야 이해될까 말까 했거든요, 저는. 근데 패스트는 그냥 어쨌든 이야기니까 그 오랑시의 그 어떤 전염병이 퍼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코로나 시기를 정말 완전 비슷하게 막 시가 통제돼서 막 사람들 못 나가고 그런 내용인데 소설 자체로는 너무 재밌고 까미의 그런 철학을 좀 뭔가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그 안에서도 또 메르소와 다른 선택을 하는 그런 인물들의 의사결정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패스트 저는 재밌었어요. 여담으로 작년 10월쯤에 읽었었는데 읽으면서 막 그때 말했잖아요. 처음으로 울었던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너무 쪽팔리게 이렇게 눈물 또르르 이렇게 났었는데 아무튼 패스트 재밌어요. 이방인도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그 시리즈를. 네. 그리고 저는 항상 까미 생각하면 진짜 신기한 게 어쨌든 이 자신의 그 세계관 내에서 삶의 그런 부조리성, 그러니까 삶은 가만히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다 뭐 의미 부여하는 거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우주 입장에서 보면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이 어딨어? 그냥 다 똑같이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 안에서 되게 자연은 랜덤하게 일어나잖아요. 어쨌든 뭐 다른 관점에서는 모르겠지만 뭐 기독교적인 거는 뭐 아무튼 까미가 설정한 그 안에서는 세계는 되게 랜덤하고 임의성이 높아요. 확실한 게 없고 그리고 인간의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 까미의 삶 자체가 본인이 쓰는 구축하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세계관 말고 까미의 삶 자체가 그거를 너무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알제 아까 말했던 프랑스의 약간 좀 식민지라던가 아무튼 좀 그런 이방인으로서의 출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막 되게 그게 안 좋았대요. 그 막 돈도 없고 집안이. 근데 글은 잘 쓰니까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선생님을 잘 만나서 또 특출 나서 그렇게 뽑혀서 어디 글을 더 배우러 가게 돼.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왜 누구는 잘난 집에 태어나서 승승장구하고 가는데 왜 누구는 안 된 그런 좀 못 사는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이런 것도 뭐 경험해보고 죽는가. 근데 나는 못 사는 집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랜덤적인 사건으로 운이 좋게 또 이런 선생님한테 배워서 또 좋은 또 수업을 듣고 있고 이런 그런 부조리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까미의 철학이 이렇게 좀 형성이 되었다 할까? 근데 마지막을 보면은 이 사람이 죽는 것도 교통사고로 죽거든요. 까미가요? 네, 까미가 그 노벨문학상이었나 무슨 상을 받으러 파리에 갔다가 그 상을 뭐 수상을 하고 이제 다시 자기네 동네로 돌아오는 편에 이거 뭐 정확하지 않아요. 저도 그 어떤 영상을 보고 기억을 나는 대로 말하는 거라 무슨 친구가 자동차를 타고 가라 했대요. 근데 까미는 원래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했었는데 비행기였나 기차였나 아무튼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뭐 차 타고 가 해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 마지막에 부조리처럼 끝난 거야. 어떻게 안 좋은 그런 배경에 태어나서 뭐 문학상도 받고 되게 잘 컸는데 마지막엔 정말 랜덤하게 교통사고로 죽는 것까지가 완전 이 사람의 인생 일대기를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거가 뭔가 인생에 녹아들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죠. 그렇지. 네. 의도하기도 어렵고. 솔직히 자기 철학 완성시키려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뭔가 마주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작품들을 보니까 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참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아까는 뭐 월간결산에서 막 그런 인생의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뭐 많이 준 건 뭐 조르바다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까미 생각을 좀 제일 많이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질문이 그건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특히나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것 같아. 뭔가 남들이 정해주는 뭔가 정답을 제시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어떤 뭔가 완성된 그게 있고 정답이 있고 이게 아니면은 약간 그거보단 좀 등급이 낮아지는 그런 느낌이 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만연하고
근데 뭐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그것들을 다 누가 정했을 때 그치. 그냥 다 인간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의미 부여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뭐 거래하는 것도 돈이라는 거를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서 믿으니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뭔가 이 우주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완벽한 정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그러면은 완벽한 정답이 있을까라는 대답에는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그럼 정답이 없다는 거는 내가 뭘 하든 간에 그게 나만 괜찮으면은 그게 정답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이거에도 저는 어느 정도 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뭐 살인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해서 막 누구 죽이고 댕겨. 그럼 이건 아니겠죠. 근데 어느 정도 뭔가 아까 찬영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선 안에서는 내가 정하는 어떤 거든 나만 괜찮으면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질문을 남은 인생을 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뭐 살아가야 할지 개개인의 생각들이 다 다를 것 같아서 뭐 좌우명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걸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좌우명이라 하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자. 오 라는.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가졌던 신앙은 좀 붕뜬 신앙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무슨 느낌의 붕뜬이냐면 여기서 이 이방인 책에서 나오는 기독교인 이 두 명이 있었잖아요. 그 검사하고 그 사제 그 두 명이 뭐 검사는 신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뉘우치는 마음을 뭐 가져야 된다라든지 신을 믿지 않는 인간이란 없다. 뭐 어떻게 엄마 장례식에서 담배 필 수 있고 뭐 졸 수 있고 커피 마실 수 있냐. 뭐 그거로부터 뉘우침이 없는 건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사제는 죽음에 대해 뭔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 근데 이게 이제 이 메르소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고 이 삶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삶을 떠나서 이후에 뭔가 사후 세계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거나 내가 완전히 이 죄가 용서된 어떤 그 상태에 대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이 현실을 떠나 있는 그 어떤 무언가를 상상하는 그런 거는 좀 붕 떠 있다는 느낌. 근데 제가 이전에 가졌던 신앙이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고 신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앙이라는 거,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결국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 예수도 그냥 저 사후 세계에 있는 어떤 천국이 좋은 데고 거기 데리고 가고 싶었으면 그냥 거기서 우리 데리고 가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올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정신이란 건 결국에는 여기로 오는 거구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어야 되는 거고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구석진 곳까지 내려가서 발을 붙이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저는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땅에 발을 붙이면서 살자. 현실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뭐 천국이라고 하는 게 저기 이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막 영적 세계다 이런 게 그런 아니라,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여기서 현실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 여기에 발을 붙이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그랬죠. 그래서 뭔가 이 메르소가 하는 말이 이 사제나 검사가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우리한테 와닿는 이유는 붕뜬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땅에 발을 붙인 상태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형은 어떠세요? 저는 좌우명 했을 때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인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가 지금 30살의 박승균의 좌우명이고 좌우명이란 많이 게 속이셨나 봐요. 그렇죠. 근데 난 20대 후반쯤 느끼면서
스스로 속이냐 아니면 스스로에게 진실되냐의 싸움이다 인생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느끼는 지점도 스스로에게 진실했을 때 나는 행복했던 것 같고 스스로를 속이는 삶이 계속될 때 그게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스스로 속이는 삶이 계속될 때 나는 불행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멋진 말이다. 그리고 저번 저기 월간 결산 때 내 지향점이 예수 따르는 삶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예수가 인간 예수가 스스로 속이지 않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나 그거를 스스로 속였다면은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삶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마음에 두고 살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제가 뭐 사람이 근데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무엇으로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를 너무 느끼고 있어요. 내가 많이 먹고 누워 있으면 살지. 좋네요. 뭐 아무튼 그거를 많이 느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문장을 많이 지금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 팟빵을 듣는데 책이라웃 거기서 오은의 옹기종기라는 코너에서 고병권 씨가 나오는 그 시간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노들 장애인 야간학교로 해서 철학을 가르쳐요. 근데 이렇게 막 쭉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사는 세상이 것보단 자기가 함께 덕을 되게 많이 봤대요. 근데 함께 덕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언어에 대한 범위를 얘기했을 때 우리라고 하면 보통 우리 친구들이나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정상인의 범위를 생각할 때가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무의식적으로도 비장애인. 근데 이제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방인으로 잠깐 넘어와서 이 사람은 자기만 잘하면 돼.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근데 아무것도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권리를 누리지도 못하는데 괜히 피해받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장애인들은 그 권리조차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하철에서 그 어떤 행정 조치로 인해서 그냥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혀버리는 거죠. 장애인 운동하는 사람들이. 네. 근데 그 사람은 그 고병권 씨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그냥 그 무정차하고 그 넘어가는 그 행태에 맞서서 거기서 시위를 하고 거기서 목소리 내는 것 자체가 자기는 너무 고귀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사회 속에서 함께의 범위를 좀 늘려가고 싶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정상인, 비장애인의 함께보단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함께를 지향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함께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 함께의 범위의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인 삶을 지향하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좌우명에 대해서 내가 막 완벽한 문장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까 인구가 얘기한 것처럼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는 편으로서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고 싶다. 함께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들으면서 생각 드는 거는 찬영이가 이 주제에 관련한 내용을 엄청 옛날부터 계속해서 말을 해왔던 것 같아. 옛날 이 몇 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랑 그때 엄청나게 목에 그때도 한창 그거 있었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거 한 게 뭐예요? 그 5호선이 한창 그 뭐야 무정차
장애인 전장현에서 그 시위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한창 욕했고 이준석 위원하고 그 전장현 22년도에. 대표에 나와서 네. 이렇게 22년인가요? 토론하고. 근데 이제 음. 그거에 대한 엄청 막 내가 이제 진짜 화를 내면서 했어요. 뜨거워져가지고 그 친구는 자기 너무 열이 받는다. 왜 아.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출발 전부터가 다르다. 권리조차 못 누리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내용이 나올까 말까인데라고 하면서 막 치열하게 맞아. 싸웠던 목에 적이 있어요. 핏대를 세우면서 메릴 스트립이라는 여배우가 그 어떤 시상식 엄청 유명한 시상식에서 그러니까 수상소감을 5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울면서 한 거 말한 네,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쩔거든요. 그 워딩 자체를 보면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싶을 정도 쩌는데 거기서 한 말이 그 똑똑한 사람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힘을 어떤 약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데 쓰면 우린 다 같이 망하는 길이다. 약간 이런 식의 했는데 저는 그때 이준석이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 그리고 저 새끼 그분 똑똑한 거 너무 느껴지더라고. 여기 밝혔네요. 여기서. 존중합니다. 뭐 그분 똑똑한 거에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완전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문을 탁 닫아버리는 그걸로 쓰여지니까 근데 기울어진 토론이었죠 사실. 그게 좀 그렇더라고. 근데 사실 저도 그 영상에 댓글창 봤는데 진짜 와 내가 비주류구나를 거기서 느꼈어요. 이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은 내용이 이준석 속 시원하다. 그런 거. 그러게요. 저는 근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항상 반성을 하게 돼. 두 분 다 그런 뭐 비주류 주류 나누면은 비주류 쪽 그런 장애인 약자를 좀 위하는 쪽에 계신 것 같고 저는 항상 뭔가 아닌 반대에 서 있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해결책이 있나요? 그게 왜냐면은 그 뭐 저는 일단 의경 때 그런 시위 때문에 많이 나가면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또 안 좋은 인식이 바뀐 것도 있고 실제로 뭐 출근길에 시위를 하면은 연착이 되면은 그렇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진짜 약간 딜레마 같기도 해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거는 거의 주제를 따로 한 2시간짜리 따로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잡아야죠. 네, 약간 저는 간단한 건 그냥 권리인 것 같아요. 권리. 내가 당연하게 했던 것들이 그들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출발선은 맞춰줘야 된다. 뭐 출발선을 맞춰줘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들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그걸 하니까. 현상에 대한 집중보단 그 원인에 대한 집중을 좀 필요하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만 들여다봐도 충분히 관심을 안 가지려 해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내용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현상 파악만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치. 어떻게 해야 되냐 그쵸. 뭐 했을 때 뭐 어떻게 해야지라고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이제 찬영 씨 말에 이제 좀 덧붙여서 그냥 한번 들여다는 볼 수 있지 않나? 그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그런 막 산재 입으신 분들, 뭐 유가족들 뭐 이렇게 막 거리에서 집회하고 이런데 이제 막 많이 다니고 이런 거 하는데 전혀 저랑 상관없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사실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고 심지어는. 근데 그냥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 우는 거 보고 그냥 그 사람들 억울한 거 그냥 이렇게 한번 보면 그냥 다가오는 느낌이 너무 다르달까? 다르죠. 그리고 저게 만약 내 가족의 이야기였다면, 저게 만약 내 지인의 이야기였다면, 그냥 한 걸음만 나랑 가까워져도 이게 나한테 다가오는 느낌 자체가 완전 다른 거라서. 근데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게 내 가족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저는 본성으로 튀어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는 거지 사실.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그쵸, 뭐라 할 뭐라 할 수는 수는 없는 없어. 것 같아. 그거 자체를 욕하고 에이 저 사람들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지 그치. 않을까. 거기서 머무니까 그게 우리 문제지. 사회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들이 어쨌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어떤 고통이잖아요. 고통, 불행 그런 일들에 머무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겠다. 그 여유를 좀 안 만들어주는 게 요즘 세상인 것 맞아요. 같기도 맞아요. 하고 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맞아 좀 맞아. 먹고 사는 들여다볼 그쵸, 들여다볼 여유만 여유가. 있어도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그래서 맞아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는 사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진짜 뭐 확실한 답이 있으면 그렇게 흘러갔겠지. 맞아. 근데 하우는 저는 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하우는 없는 것 개인의 같고. 처한 상황에 따라 또 다르니까. 그 우리가 예를 들어 개인의 삶에서도 정말 큰 어떤 이 뭐라 해 손실, 상실 또 슬픔이 있을 때, 계기가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뭐 친구들한테 야 이거 좀 해결 좀 해줘를 바라진 않고 그냥 나 이렇게 힘들다, 나 이런 일이 있었다, 나 그래서 뭐 누가 죽어서 너무 힘들다 이거 말하고 이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 마음에 좀 공간이 여유가 좀 생기잖아요. 좀 다시 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 전장현 그 시위도 그렇고 그 사람들 그냥 살면서 진짜 몸부림치면서 이거 한 번 말한 건데 그 한 번 말한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끼 눈 뜨고 저 새끼들 왜 지랄이지 이렇게 보면 정말 얼마나 이게 숨막히겠어. 근데 우리 너네 마음 좀 알겠어. 너 그냥 그거 보니까 진짜 힘들 것 같다. 나도 좀 같이 할게. 이런 어떤 존재만으로도 그들에게 조금 위로가 될 거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좀 보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 다음 스텝들이 또 떠오르겠죠. 네. 그 아, 시작은 이제 이게 아는 게 중요하다. 제 반응이 진짜 안타까웠던 게 거기 있는 사람들 저는 그 뭐 출근에 뭐 이게 되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잘못된 결과로 온다. 약간 출근하고 나서 만약에 늦었다, 지각한다. 그러면은 뭐 불이익으로 다가온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전장현 시위 있었습니다. 안 봐줄 회사 어디야? 근데 이제 그냥 그분들한테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해프닝으로, 그 사람들에게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들이 이들에게 생존이 걸린 일이거든요. 나도 버스 한번 타보자 하거든요. 너네들이 2천만 번, 3천만 번 타본 그 버스 한번 타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으로 여기는 순간 그게 좀 비참해지는 현상이 되는 게 좀. 나는 솔직히 장애인들이 지하철 못 타는 거, 버스 못 타는 거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장애인들 버스 못 타는 거 당연히 생각해주고 이해해줘야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지는 않다. 인간한테 있어서. 근데 그 누군가의 고통 자체를 외면하는데 너무 익숙해진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의지적으로 한번 뭔가 있어야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가만히 있더라도 장애인 편히 봐줘야지 하는 게 뭔가 인간 본성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요구가 합리적이진 않는데 그 이야기는 들을 필요는 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누군가의 고통 자체를 들여다보는 거에, 그러니까 고통을 다루는 것 자체에 사람들이 너무 무감각해져 있다는 맞아. 느낌. 그러니까 그냥 고통에 머무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뭐 장애인들이 어쩌고, 뭐 약자가 어쩌고, 소수자가 어쩌고, 뭐 그 문제 이전에 좀 우리가 다뤘으면 좋겠는 거는, 나는 고통이라는 거 자체를 우리가 좀 다뤄보자. 이거를 우리가 꺼내놓고 이야기해보자. 까미처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내 가까운 누군가의, 내 친구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부터 나는 출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막 뭐 장애인 뭐 그 프렌들리야, 뭐 퀴어 프렌들리야, 뭐 이거로 가기 이전에 그냥 나는 누군가의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지부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얘기 들으면서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윤리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
롤스였나? 그 무지의 베일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은 뭔가 그래도 전 국민이 무지의 베일을 쓴다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무지의 베일 안 쓰니까 또 내- 윤리 좋아했거든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을 안 했으니까 지금 난 아니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거기 있었으면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무제배를 쓰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최소한 내가 장애인이었을 때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가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정책도 세워지고 뭐 이런 게 필요한 뭐 갑자기 제가 네. 무거운 질문 아니 좌우명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현 씨 마지막. 아 저요? 뭐 저 세 분 다 되게 무겁게 잘 나눠주셨는데 저는 사실 좀 무겁게 잘 나눠주셨어요. 저 그러니까 되게 진지하고 아, 완전 멋있게 했는데 저는 멋있진 않고 그냥 순간순간 집중하면서 감사하게 순간순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뭐 굳이 그 뭘 하면서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좀 그래도 제가 막 창작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내 정답이지 않을까? 삶에 있어서 뭔가 남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래서 순간순간 좀 삶에 집중하면서 뭐 특별히 활동하면 창작을 하면서 감사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으로 시작해서 뭐 장애인 관련된 토크까지 되게 진짜 많이 돌았네요. 그러니까. 아 제가 근데 요번에 준비하면서 그 이 까미를 특별하게 되게 우리나라에서 엄청 깊게 다루시는 김화영 번역가님이 계세요. 이분이 뭐 까미 책 다 번역하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요번에 이 책의 마지막 해설 부분에 너무 좋았어가지고 결론을 조금 이거를 읽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좋아요. 좋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사형수다. 삶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확신이 인간을 사형수로 만들어 놓는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이다. 사형수는 죽음과 정대면함으로써 비로소 삶의 가치를 깨닫는다. 죽음은 삶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어두운 배경이며 거울이다. 삶과 죽음은 표리 관계를 맺고 있다. 필연적인 죽음의 운명 때문에 삶은 의미가 없으므로 자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정된 삶을 더욱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이 소설의 참다운 주제는 삶의 찬가, 행복의 찬가다. 세계가 그토록 나와 닮아서 마침내 그토록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꼈다. 이것이 이 비극적인 소설의 진정한 결론이다. 야 이렇게 멋있는 글을 좋네요. 써주셨는데 뭐 아무튼 이방인 다들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삶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 부스러기로 또 재밌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